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 그룹을 2조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삼성이 유럽 최대의 공조기업을 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렉트 지분 100%를 15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3,7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렉트는 100년 이상 축적된 이 냉난방 공조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이 냉방이 필수인 대형 데이터 센터와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또 터미널 등 이 다양한 시설에 공조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플렉트는 또 글로벌 톱 제약사와 헬스케어, 식음료, 플랜트 등 60개 이상의 폭넓은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용, 상업시설 위주의 공조 사업을 해온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번 플렉트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와 기가팩토리 등 대형 산업시설로 공조 사업 영역을 넓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로봇, 자율주행과 확장 현실 등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플렉트를 인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 멈췄던 삼성의 대형 M&A도 이제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자회사 하만을 통해 미국 마시모사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 5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만에 2조 원 넘는 대규모 M&A를 추가로 단행하며 삼성전자의 승부수 본능이 깨어났다는 평가입니다. 주력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 위기론이 부상한 가운데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추가 M&A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빅딜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이 회장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초슬림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5 엣지의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신규 고객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당장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SKT와는 달리 이제 KT나 LG U+는 갤럭시 S25 엣지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T와 LG U+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S25 엣지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지원금의 경우 KT는 최 25만 원, LG U+는 최 2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공식 대리점에서의 신규 영업이 중단돼 S25 엣지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없는데요. 기존 유심을 사용하면서 기기 변경을 원하는 이용자에 대해선 예약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이통사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은 제한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유심 교체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는 1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해 대안으로 제시한 유심 재설정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은 누적 고객은 3만 9천 명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체를 기다리는 가입자는 707만 명으로 SK텔레콤이 교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처럼 SKT의 해킹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인 LVMH의 대표 브랜드인 디올도 해킹 공격을 받아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더 문제인 건 해킹 사실을 넉 달여 만에 인지했던 건데요. 최근 SKT 해킹 사고로 보안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연이은 대규모 해킹으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그럼 100일 넘도록 이제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도 몰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올은 어제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올해 1월 26일 고객 정보가 해킹된 사실을 5월 7일에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올 측은 은행 정보나 신용카드 등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이름, 연락처뿐 아니라 밖으로 알려질 경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매 내역까지 유출된 상황입니다. 특히 1월에 해킹된 사실을 넉 달이 다 된 5월에 인지했고 또 인지한 뒤에도 바로 신고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의적 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네요.
네, 디올 측은 정보 유출 고객 규모는 물론 보상 계획이나 보안 강화 대책 등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디올의 조치를 놓고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디올은 어제 오후 5시까지 고객들에게 메일만 보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디올 측은 민감한 금융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정보 유출 여부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디올은 지난 2월에도 SNS 계정 해킹당해 디올 코인을 만들었다는 거짓 정보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동원 F&B의 닭꼬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공 포장된 제품이 부풀어 오르는 팽창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문제인 건가요? 네, 동원 F&B가 지난 3월 출시한 그릴리 직화 닭꼬치 2종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편의점에서 판매된 해당 제품에서 포장이 부풀어 오르는 팽창 현상이 발생해 점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이에 동원 F&B가 편의점 3사에 판매 중지 및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을 편의점 앱에서 검색하면 품절 상태로 뜨는데요. 판매와 발주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원 F&B 측은 현재 소비자 쪽에서 해당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며 폐기 절차 비용은 전액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원인은 뭔가요? 네, 일단 동원 F&B는 유통 과정에서 본사의 취급상 부주의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제품 배송 차량 온도 조절 등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온이 올라가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미생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식품의 팽창이나 변색 등 변질 우려가 커지는데요.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나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한편 지난달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썩 밝지 않은데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 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있고 청년 고용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는데 제조업은 전달보다 더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천 명 줄어들면서 3월에 11만 2천 명 하락보다도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9년 2월 15만 1,000명 감소한 뒤로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산업 자체가 좋지 못해서 전자부품과 컴퓨터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면서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어들면서 부진이 이어졌는데 역시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청년이 더 늘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9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1년 전보다 4만 5천 명 늘었는데 특히 쉬었다는 청년이 15,000명 늘어난 4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5.3%였는데 4월만 놓고 볼 때 2021년 4월에 43.5%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9%포인트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계속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수출은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표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4월 중 가장 많았는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은 얼마나 늘었나요? 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2% 불어난 11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22년 4월 기록을 넘으면서 역대 4월 중 가장 많은 수출 실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D램 고정 가격의 반등과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나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이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2.5% 늘어난 71억 달러를 기록했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7.9%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은 늘었지만 미국발 관세 불합리성으로 미국 수출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전년 동기 대비 24.5% 늘었던 대미 수출은 4월 기준 0.5% 증가에 그쳤는데요.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19%나 줄어들면서 대미 수출액도 20억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대중 수출의 경우 1년 전보다 1.5% 감소한 72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휴대폰 수출 등은 30%가량 늘었지만 홍콩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4%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유럽연합, 일본 등을 향한 수출을 늘어나면서 4월 전체 ICT 수출액은 10.8% 증가한 18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도 76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로 1년 사이 0.7%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은 화장품으로 1분기에 18억 4천만 달러를 수출했고 자동차는 17억 4천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과 자동차 모두 1분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3명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영남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 모두 대구와 경북에서 부산과 경남으로 이동하면서 보수층 표심을 겨냥한 유세를 이어갑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오늘은 부산에서 일정을 시작한다고요? 네, 이 후보는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경남 창원,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후보는 조선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북극 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연료와 선박용 배터리를 조기 상용화하고 해상풍력 선박 시장도 개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보수층의 지지가 약화되자 세 후보 모두 영남권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부산 유세를 마치고 경산남도로 향했네요.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2박 3일째 영남에 머무르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진주 중앙시장을 찾은 뒤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조 역량을 갖춘 경남을 우주항공산업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2032년 달 착륙선 발사가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후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대학교를 찾아 학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이어 범어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후 자갈치 시장과 서면 중심가에서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선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라며 시중은행에도 인터넷은행처럼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를 매겨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요구가 있을 정도로 지금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잘 안 하고 있던 건가요? 네, 5대 은행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한 비중은 2019년만 해도 25%에 육박했지만 지난해에는 1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라는 요구가 나온 건데요. 5대 은행도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을 1년 전보다 20%가량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중저신용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지는 분위기인가요? 연체 때문에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중저신용 차주들이 늘어나자 1분기 연체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말 5대 은행의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황으로 힘겨워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 잔액이 2년 전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터라 중저신용자 관리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중은행의 설명입니다. 중저신용 차주가 전체 차주의 99%가 넘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로 건전한 차주를 빼앗겨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NH금융의 대표적인 농업인 기업 펀드가 판매 12년 만에 청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지주 회장들까지 나서서 농업 관련 대표 펀드로 키우려고 했지만 시장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이번에 청산되는 NH금융의 펀드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NH 아문디 자산운용은 이 농촌사랑 고배당 30펀드와 농촌사랑 고배당 50펀드를 이번 달 30일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했습니다. 회사는 이 소규모 펀드가 되면 분산 투자가 어렵고 최초 펀드가 추구하고자 했던 투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며 펀드 해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설정액이 50억 원 미만인 이 소규모 펀드가 되면 운용사 자체적으로 펀드를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 고배당주와 우량 국공채에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로 이 펀드 원본액이 모펀드 기준으로 약 45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NH금융에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는 NH금융 지주 회장까지 나서서 가입할 정도로 이 NH금융을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농촌 기업 펀드 중 하나입니다. 이 펀드는 2013년 플랜팜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출시가 됐고 이후 상품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8년 이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로 재탄생됐는데요. 관료 출신의 당시 신동규 2대 회장,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싱크탱크에 최근 몸을 담게 된 김광수 5대 회장이 가입을 하면서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펀드 운용보수 일부를 농촌기금으로 적립해서 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대를 위해서 활용되는 펀드이지만 이 정작 주된 가입 대상인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한편 계속되는 소비 부진 속에서도 다이소는 연매출 4조 원을 기록하면서 가성비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이소의 원조격인 일본 다이소그룹이 국내 진출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산하 브랜드 가운데 다이소가 최저가인 100엔숍이라면 이보다 살짝 가격대가 있지만 역시 가성비를 갖춘 300엔숍 브랜드로 먼저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일본 다이소 법인인 다이소 인더스트리즈가 다이소와 함께 산하 대표 매장 브랜드인 3P에 대해 지난달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0엔 가격대 제품에 주력하는 3P는 100엔 숍인 다이소의 상위 브랜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본에 450여 개 매장이 있고 지난달 미국에 첫 매장을 열며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한국 다이소 매장에서 일본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일본 다이소가 직접 한국 시장 진출에 욕심을 낼 만한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다이소가 2개가 되는 건가요? 일본 다이소와 국내 다이소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나요? 네, 한국 다이소는 과거 일본 다이소의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 관계를 맺고 다이소라는 상호를 쓰게 됐는데요. 지난 2023년 한국 다이소가 해당 지분을 모두 사들이면서 두 회사의 관계가 사라졌고요. 다이소라는 상호를 계속 쓰고는 있지만 양사 간 로열티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일본 다이소가 국내 특허청에 다이소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지만 한국 다이소와 유사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됐고 2021년 다이소라는 이름을 뺀 로고 디자인만으로 상표권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3P 상표권 등록도 추가한 겁니다. 관련해 한국 다이소 측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의 통합을 앞두고 2,800억 원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통합 LCC 출범을 위해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일단 급한 불인 에어서울부터 1,800억 원을 투입한다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계열사인 저빙항공사 LCC 에어서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800억 원 규모의 주식 추가 취득에 나섭니다. 에어서울은 지난 2019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2023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요. 당시 개선 명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약 3년이 늦춰지면서 기한이 이번 달까지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본 잠식률이 50%를 초과한 채 1년 이상이 지속되면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에어서울의 자본금은 175억 원이고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398억 원으로 자본 잠식률이 900%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이번 유상증자 참여 목적은 에어서울의 면허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이제 에어 부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도 나선다고요. 네,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의 영구전환 사채 1,000억 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이번 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계열사 합병을 앞두고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재무 안정성이 불안하면 항공기 도입이나 인력 확대 등 투자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고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인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항공은 자회사인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에어서울, 새 LCC를 합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